진술 방식. 다른 말로는 진술 방식을 따라합니다. 서술 방식,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데, 조금씩 뜻의 차이는 있는데, 먼저 전개 방식. 전개 방식은, 거기 볼펜 좀 주워줘, 수정이.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 건 글 전체에 대한 말하기 방식을 전개 방식을, 글 전체를 지배하는 서술 방식. 대표적으로 따르면 설명, 논증, 다음에 묘사, 서사, 이렇게 네 가지가 글 전체를 지배하는 거고, 다음에 규모를 조금 작게 해서 뭐 문장이나 단락, 어떤 한 문장 또는 어떤 단락, 거기 작은 규모로 이제 봤을 적에 그 작은 규모를 지배하는 글의 서술 방식을 이제 서술 방식, 글의 서술 방식. 그거를 또 다 통괄하는 말이 여기 나와 있는 진술 방식. 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에는 다 같은 말. 자, 봅시다. 기업, 분주한 생활에 쫓기는 중년층 이후의 도시인에게 레저 활동은 대단히 중요하다. 레저 또는 로아지르란 자기 일에서의 해방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문장만 가지고, 문장을 가지고 보는 건 서술 방식인데, 이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은 어떤 서술 방식에 가장 근접해 있을까? 정의, 그죠? 정의에 가장 근접해 있죠. 우리말의 여가 한가로움 안일 같은 소극적인 의미는 없고, 더구나 한가한 시간 보내기와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 소크라테스는 최상의 재산은 레저라고 하여 이 레저가 학문을 위한 레저라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목적을 지식, 행복, 레저 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레저는 지식과 행복을 얻기 위한 조건이며 인생의 궁극 목표라고까지 하였다. 그래서 그 정의가 있고, 그다음에 소크라테스 의견, 아리스토텔레스 의견이 인용돼 있죠. 그러니까 인용도 있고, 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설명. 아까 내가 크게 봤을 때는 설명, 논증, 묘사, 서사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그 밑에 하위 부류로 이제 정의도 있고, 뭐 예시도 있고, 구분 분류도 있고, 무슨 비교 대조도 있고, 유추도 있고. 다음에 니은, 우선 새말이란 무엇인가? 새말은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인가 하는 것부터 교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새말이란 이미 있었거나 새로 생겨난 개념이나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 지어낸 말, 그리고 이미 있던 말이라도 새 뜻이 주어진 것을 통틀어 일컫는다. 요것도 정의에 가까운 서술 방식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기역이나 니은, 문장, 그 단락들이 설명문에 가깝죠. 설명문. 그러니까 이 기역과 니은을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진술 방식은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번. 그러나 한 걸음도 미처 발을 옮겨놓을 사이도 없이 밖에 쓰는 철거렁하는 소리와 함께 한 옆이 떨어지며 물이 좌르르 쏟아졌다라는 사건이 벌어졌죠. 이렇게 사건, 인물 이런 게 나타나면 서사예요. 서사. 동욱이가 나오는 소설, 원구가 나오는 소설 혹시 기억하십니까? 크게 저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네요. 뭐라고? 손창섭의 뭐 제목은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비 오는 날이에요? 비 오는 날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손창섭의 빨리 찾아봐. 비 오는 날인가? 비 오는 날? 맞네. 똑똑해요, 아주. 다음에 리얼. 우리나라 속담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김칫국은 나박김치를 말하는 것이지 일반 김치의 국물을 말함이 아니다. 나박김치가 국물김치인가 보다. 이것도 설명. 그러니까 디귿만 서사고 기역, 니은, 리을은 설명. 그래서 글을 단락 단위, 글 전체 단위로 봤을 때 크게 잘라서 보는 서술 방식을 뭐라고 그래? 전개 방식이라고 그러고, 전개 방식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설명, 논증, 다음에 묘사, 서사. 요거 묻는 문제. 그다음에 96번. 장문의 과정이 올바르게 배열된 것은 하고, 요 문제는 진술 방식에서도 나올 수 있고, 다음에 이 문제는 그 화법에서도 낼 수 있는 문제예요. 쓰기, 장문에서 낼 수 있는 문제.
먼저 글을 쓸 적에 첫 번째는 내가 뭘 써야 될지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주제 설정이 가장 먼저 와야죠. 그죠? 주제를 설정한 다음에 구상을 해야지. 뭐 구상한 다음에 주제 설정을 어떻게.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 두 개 싸움이네. 자, 그런 다음에 구상이 먼저야, 소재 선택이 먼저야. 구상을 해야 무슨 소재가 나오는 거지. 그지? 정답은 1번이죠. 자, 읽어보세요. 1번 시작. 예, 주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구상을 해가면서 소재를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구상과 소재 선택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소재 선택 다음에 지필 앞에 또 하나가 들어갈 수 있어. 뭐요? 개요 작성. 개요 작성. 개요문을, 그러니까 개요문이라고 하는 것은 글의 틀, 글의 뭐라고 할까요? 설계도와 같은 그런 것을 개요문이라고 그러죠. 개요를 작성하고 그 개요에 따라서 지필을 하고 그런 다음에 퇴고를 하게 되죠. 97번 양극화 해소라는 주제로, 주제가 양극화 해소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할 때 계획하기, 글 쓰기 계획하기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하고 문제 물었네. 1번 어떤 방향으로, 여기 1번 96번에 1번에 주제 설정, 구상, 소재 선택 다음에 개요 작성까지가 계획 단계야. 다음에 개요 작성이요, 이게 겹쳐요. 개요 작성까지가 계획 단계고 개요 작성 지필, 요게 또 지필 단계야. 그러니까 개요 작성은 계획 단계도 속하고 지필 단계도 속하는 그런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지금 문제는 계획하기 단계라고 했으니까 1번 어떤 방향으로 써야 할지 주제와 목적을 정한다. 96번의 1번 주제 설정. 다음에 생생한 아이디어들을 글의 조직 원리에 맞게 배열한다. 이거는 96번의 소재 선택에 해당하죠. 다음에 구체적인 표현에 맞는 적절한 어휘와 수사법을 정하는, 이거는 지필 단계지. 글을 쓰는 단계, 직접. 4번 상황과 독자를 고려하여 주제와 관련되는 자료의 종류와 수집 방안을 이것도 소재 선택에 해당하죠. 근데 이 소재 선택은 구상 단계와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구상이 먼저예요. 네, 96번, 97번, 98번 문제는 계속해서 장문, 쓰기 파트 문제가 나가고 있죠. 그 뒤에도 99번도 그렇고. 98번, 예, 개요 나오네요. 개요문. 기역, 미음에 대한 글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문제 물어와. 개요문이 나오면 꼭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내용이 주제문이 있으면 주제문. 제일 위에 걸려. 근데 지금 현재 이 개요문에는 주제문 대신에 뭐가 보여? 제목. 같은 거예요. 다음에 서론 쪽. 두 번째 중요한 게 서론 쪽. 세 번째 중요한 게 결론 쪽. 앞뒤가 맞아야 돼, 글은 항상. 그래서, 기역, 미음에 대한 글쓰기 계획, 제목, 장묘, 문화의 개선. 다음에 처음, 이게 서론이죠. 매장 위주의 장묘 관습의 문제점 제기, 문제 제기. 문제 제기가 됐으면 결론 달라고 해서 뭐가 나와야 돼? 해결 방안이 나와야지. 첫 번째가 삼림과 녹지의 훼손, 다음에 지속적인 인구 증가, 요것 때문에 매장 위주의 장묘 관습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1번, 종래 장묘 관습을 환경의 중요성과 관련지어 써야 할 것 같아 할 적에 삼림과 녹지 훼손이 바로 이 뭐예요? 환경과 관련이 있는 얘기죠. 요런 문제는 그냥, 요런 유형의 문제는 그냥 읽어가면서 풀면 돼. 개요 읽어가면서. 다음에 니은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 니은 구체적으로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가령 도서관에서 최근 20년 동안의 인구 증가 현황을 조사해서 자료로 활용하면 효과적일 거야. 올해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반말년 역사상 최초로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은, 올해가 그 원년 시작하는 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아는 분 자제 결혼식장을 갔다 왔는데 이제는 결혼식장 사업보다는 장례식장 사업이 훨씬 전망이 있어요. 그죠? 왜? 중문 인구가 훨씬 많으니까. 다음에 디귿.
디귿 중간 장묘 제도 개선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 그래놓고 그 밑에 이제 하위 부류가 1번 매장 위주의 장묘 전통과 문제점. 다음에 2번은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이렇게 지금 돼 있죠. 디귿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묘 문화 그래서 3번 인터넷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묘 문화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 맞고 다음에 2번에 납골묘와 납골당의 장점과 장려 방안 그래서 리얼에 보니까 납골 문화가 정착된 다른 나라의 예를 조사해보고 지금 장점 얘기하는데 문제점이 왜 나와? 장점에 대해서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10세가 되기 이전서부터 산에 산소가 있는 게 참 싫었어요. 나는 그 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풀었냐면 그때가 한 9살 때쯤일 거야. 산.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 그래서 산. 살다란 뜻이잖아요. 그죠? 산. 산 사람으로 해서 산 사람, 살아있는 사람. 근데 산에 가면은 무섭게 산때 무덤만 많아. 내가 그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그 6.25 전쟁에 참전을 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무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동네마다 이렇게 조그만한 조그만한 언덕백이 산만 있으면요 동네마다 공동묘지가 그러니까 그 비석도 없어 누가 죽었는지도 몰라 이름도 없는 그런 무덤들이 동네마다 이렇게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무서웠었어 실은 그 동네 살기가. 근데 어떻게 못 사는 사람들이 결국 그런 동네에서 모여서 살으니까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좀 장묘 문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99번 갑니다. 대북지원과 평화정착이란 제목으로 제목이 뭐야? 대북지원과 평화정착 개요를 작성하였다. 지금 이 개요문 문제가 아직도 나오고 있죠. 아직도 우리 공시에는. 수능에도 나와요. 계속 이거는. 문제점과 대안 묻는 건 뭐예요? 문제점과 대안을 지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본론 1을 보니까 서론부터 보세요. 대북 지원의 세계 평화에의 기여 가능성. 대북 지원 하면은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한대. 이게 전제예요, 전제. 항상 서론은 전제라서 서론을 딱 받고 가면 그 서론대로만 써갖고 가야 돼. 글이라고 하는 거는요. 본론 1, 대북 지원의 효용성 그래가지고 거기에 하위 항목에 대북 지원의 효용성이요. 남북 이산 가족의 상봉이 걸려 있어. 그때 1번 서로는 대북 지원에 관한 논란을 간단히 제시하면서 시작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맞지요? 다음에 2번 본론 1과 2는 본론의 1 대북 지원의 효용성과 다음에 2 그동안의 남북 관계 현실은 순서를 바꾸네. 예, 항상 문제 제기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래서 비판적 논설문이라는 게 있어요. 비판적 논. 대부분 논설문들이 이런 성격을 가져요. 비판적 논설문이 뭐냐면 문제 제기하는 논설문들이에요. 첫 단락에서 대부분 그 쓰기 파트의 개요문에 나오는 글들이 이 비판적 논설문 요 공식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서론 단락에 주로 문제 제기를 많이 해. 그러면 본론 단락에 가서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랬으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에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제시해 줘야 지금 내가 쓰고자 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릴 수가 있거든. 여튼 간에 내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글을 쓰려면 그 문제점을 최대한 부각을 시키는 게 글에는 가장 좋겠죠. 그래놓고 두 번째 그러면 얘네들을 해결을 해야 돼. 이제 이런 문제 상황을.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해결하기 위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을 해결해서 이 문제 상황, 이거는 상황이니까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현실. 그럼 이런 상황들이 어째서 벌어졌는지 뭘 해? 원인 분석을 해야 돼. 원인 분석.
그래서 원인 분석을 쭉 하다가 보면은 분명히 어딘가 잘못된 지점이 나와.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내가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지,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올라가지,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지, 그거 스스로 원인 분석해 보세요. 그럼 어느 부분에선가 잘못된 지점이 나와. 그럼 그걸 찾아서 그걸 해결하면 돼. 그렇게 원인 분석을 하다가 잘못된 게 발견이 돼요. 그러면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돼. 그걸 뭐라고 그래? 비판. 그게 비판이에요. 평가하는 게. 그래서 비판은 옳은 건 옳다고 평가하고 그런 건 그러다고 평가하고, 단 비판을 할 때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거가 있어요. 논거. 즉 비판을 할 때는 그 판단을 할 때 필요한 가장 논리적인 근거. 근데 그 논리적인 근거가 기준점은 뭐야? 객관적이어야 돼. 합리적이어야 돼. 누구든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논거가 있어야 돼. 그런 다음에 세 번째, 결론 단락에 가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때로 가끔씩 본론에 단락을 더 추가해서, 이렇게 추가해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본론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결론에 가서는 조금 일반적인, 이 구체적인 걸 좀 종합한 그런 해결 방안이 나오고. 그러니까 얘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왜? 어차피 결론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해결 방안이 두 개가 나오면, 뒤에 두 개가 나오면 앞에 쪽 거는 좀 구체적인 해결 방안, 뒤에 쪽 것은 이 구체적인 걸 좀 일반화시킨 전체적인 해결 방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꼭 들어가야 돼. 요 5개는 이게 비판적 논설문의 공식이에요, 공식. 그때 단락을 구분할 때, 단락을 이제 우리가 개요문으로 볼 때하고 또 단락으로 볼 때하고 또 글로 볼 때하고 또 달라. 그때 이렇게 한 단락으로 묶기도 하고 이렇게 한 단락으로 묶기도 하고 이렇게 단락을 꼭 나누진 않아요. 가끔씩은 묶는 경우가 있어. 그때 여러분들이 개요문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첫 단락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 딱 보인다. 그럼 이 공식부터 떠올리면 이 공식대로 써요, 글을. 이게 가장 논리적인 방법이거든. 자, 그래서 지금 본론 1단락은 대북 지원의 효용성, 다음에 본론 2단락이 그동안의 남북관계 현실이에요, 현실. 그럼 뭐가 먼저 나와야 돼? 현상이 먼저 나와줘야지, 현상이.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이번에 본론의 1과 2는 그 순서를 바꾸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음에 본론 1의 다다. 본론 1의 다가 남북 이산 가족 상봉. 다는 하위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뭐가 안 적절해요? 대북 지원을 해줬더니 저 북쪽 애들이 이산가족 상봉을 허락을 해서 가능하잖아요, 그죠? 지원 끊고 무조건 적대시하고, 그러니까 북한 애들 삐져가지고 안 만나주고 그러잖아 지금. 다음에 본론 3의 나가 뭡니까? 대북 지원의 방법에는 상호주의 원칙 고수는 이 글의 주제와 어울리지 상호주의는 내가 이만큼 주면 너도 이만큼 줘요. 그건 지원이 아니지. 그건 돕는 건 내가 무조건 다 줄 때 도움인 거지. 자, 다음에 다음 글과 비슷한 취지의 글을 쓰기에 가장 적당한 제재를 묻는 문제. 제재. 뭐에 대해서 쓸까? 요 작품은 윤호영 씨의 수필 마고자라고 하는 수필이에요. 마고자가 뭐예요? 남자 한복. 주로 이제 남자들이 입는 한복에서 위에 조끼처럼 걸치는 옷이 있어. 조끼처럼 걸치는 한복이 있는데 그게 마고자예요. 그게 마고자. 자, 남자의 의복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호사가 마고자다.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 같은 다른 옷보다 더 값진 천을 사용하고, 또 남자 옷의 폐물이라면 마고자의 단추는 흔히 진짜 진품으로 할 것 같으면 호박 구슬로 만듭니다. 이게 보석이에요, 보석. 다음에
중요한 것만 갑시다. 다달락에 전통, 그래놓고 가달락만 먼저 읽어. 그런 다음에 선택지를 보세요. 컴퓨터, 고려청자, 온돌, 자동차. 답은 2번 아니면 3번이겠네, 뭘. 왜? 마고자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옷이잖아. 전통의복. 그러면 우리 전통과 관련된 일단 단어부터 찾으면 고려청자, 다음에 온돌,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죠? 다음에 다달락에, 그런 다음에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서 빨리 읽어가면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하면 돼요. 다달락에 전통적인 솜씨가 있으면 남의 문화가 아무리 거세게 밀려든다 할지라도 이를 고쳐서 새로운 제 문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다음에 라달락에 그러나 끄트머리 마고자는 마계자와 비슷하지도 않은 딴 물건이다. 한복에는 안성맞춤으로 어울리는 옷이지만 중국 옷에는 입을 수 없는 우리의 독특한 옷이다. 할 적에 답은 고려 청자는 어디서 온 거냐면 중국에서 온 거예요. 실은 자기 기술이. 그래서 자기 기술의 원산지는 원래가 본 차이나예요. 차이나. 그때 이제 왜 본이란 말을 쓰죠. 본 차이나 이게 뭐 상호지 상호. 이게 본이 뭐예요 영어로? 뼈를 갈아서 넣었대요. 자기를 만들 때. 근데 온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문화예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온돌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게 이 온돌이야. 우리 한국에서만 있는 발견되는 거. 그래서 그 온돌이라고 하는 이 남방 방식에 대해서 이 서양 건축가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다고 그러죠. 저도요 그게 좋아요. 좀 그 방이 위풍은 좀 있는 게 좋아. 그래야 머리가 맑어. 방이 너무 이렇게 그 따뜻하면 건조해지고 목도 안 좋고 머리도 안 좋아. 그리고 바닥이 좀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 절절 끓는다고 그죠? 그게 좋아요. 그게 건강에. 다음에 1번. 그리고 이제 우리 온돌에 썼던 재질들이 이제 그 주로 황토 아니면 구들장이라고 하잖아. 구들장. 그 구들장이 얇은 요 정도 한 2cm 정도 되는 2cm에 3cm 정도 되는 넓은 돌이에요. 돌. 우리 돌구이집 가면 까만 돌에다가 삼겹살 구워 먹잖아. 그 돌이 바로 구들장이에요. 그 돌에다가 고기를 구우면 고기가 맛있어진대잖아. 거기서 자면 여러분들의 몸 고기도 맛있어져. 그 돌에서 그 황토하고 그 구들장은 열을 받으면 원적외선을 발생시킨다고 그러죠. 그래서 몸이 좋아진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때려 부수고 지금은 우리가 돈 내고 찜질방에 다니고 있지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집이 그냥 찜질방이었어. 어떻게 보면. 자, 1번 봅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보고서를 쓸 때 보고서. 세울 수 있는 논지 이런 단어들이 중요하죠. 논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문제 묻네요. 자, 질문.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는 어떤 점에서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제재는 빈곤 문제.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보기하고 선택지를 보니까 어느 쪽이 더 짧아? 보기가 더 짧아, 그죠? 그러니까 짧은 쪽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시험을 볼 때는. 주요 답변.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인해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 요 문장을 동그라미 기역이라고 표시합시다. 동그라미 기역. 다음에 주택 및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동그라미 니은. 빈곤층은 대부분 실업자이거나 임시적 일용직 위주의 임시직 일용직 위주의 단순 노동직 및 영세 자영업자들이라 동그라미 티귿. 빈곤이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 구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개인 스스로의 노력을 포기하고 있다. 리을. 해놓고 이제 요 기역 니은 티귿 리을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 거 찾는 거예요. 지금. 1번 이런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답이 끄트머리 3, 4번에서 나올 확률을 여기는 선택지가 5번 5개인데 뒤에서 나올 확률이 높은데 지금 현재 이 문제는 뒤에서 안 나와요. 확률만 높아. 확률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났을 적에는 선택지를 뒤서부터 읽어보는 것도 한 방법인데 이 문제는 예외야. 이 문제는.
1번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영구임대주택의 확대 시행을 그 대책으로 제시한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뭐? 네, 니은과 관계가 있는 거죠. 다음에 2번 사회 구조에 의해 가난해지게 되었다는 빈곤층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불우이웃 돕기 운동을 활성화할 불우이웃 돕기에 관한 얘기가 있었나요? 맨날 도와주고 도움만 받으면 자생력이 없어져 사람이. 그게 문제예요. 다음에 3번 일자리의 불안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제시하고 임시직이나 일용직 이 얘기 나왔었죠. 디귿에서. 그러니까 그 위에 주요 답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문장도 읽을 때 그냥 문장만 읽지 말고 이 문장 안에서 핵심어를 밑줄 쳐놨으면 쉽게 들어오지. 그러면 첫 번째 기역 문장에서는 뭐예요? 빈부격차. 니은 문장은 주거고통, 주거에 관한 거. 디귿은 임시직, 일용직 이런 단어들. 다음에 리을은 네, 개인 스스로의 노력을 포기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와주기만 하면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고. 그래서 4번은 뭐와 관련된 거? 리을과 관련돼 있죠. 5번은 이것도 리을과 관계가 좀 있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1번 같은 문제가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풀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그 현장에서 시간을 걸어놓고 풀 때는 이게 그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만 문장을 조금 까딱 잘못 읽어도 답이 순간적으로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솔직히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들 잘 풀어요 이제. 왜?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해. 중요한 것이 어려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어려운 거는 많이 해봐 본인들이.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그 시험 끝나고 채점해 보세요. 어려운 거 틀리지 않아요. 영어 빼놓고는. 영어 빼놓고 보면 틀린 거 보면 되게 아쉬워. 이거 나 아는 거였었는데. 문제는 뭐야? 그걸 맞춰놔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쉬우면 안 돼. 솔직히 딱 틀려놓고 내가 틀릴만 했으니까 틀려서 이건 나 몰라. 그럼 차라리 그냥 모르니까. 몰라서 틀린 건 인정을 해. 근데 문제 틀린 거 쳐다보면서 계속 이게 되게 아쉽잖아. 그죠? 그 프로야구 선수들, 그 투수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공을 최선을 다해서 던졌는데 상대방이 홈런을 쳐요. 그건 아쉽지 않대요. 왜? 내가 잘 던졌어. 내가 원하는 대로 던졌어. 근데 문제는 뭐야? 상대방이 더 잘 친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문제는 내가 잘못했을 때 아쉬운 게 생기는 거야. 내가 실수를 했을 때. 그러니까 절대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 실수를 잘하는 사람이 바로 나잖아, 나. 나 실수 잘해요. 인정할게. 나 실수 잘해. 자, 2번 봅니다. 보기의 조건에 따라 완성하려고 한다. 그러면요, 조건부터 보세요. 조건부터 보니까 문맥의 흐름을 고려할 것. 이거는 뭐 당연한 조건이지. 다음에 2번, 두 번째, 비유적인 표현. 다음에 세 번째, 청유형. 자식에 대한 애정, 당연한 거고,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을 뭐, 동그라미 기억해도 좋고, 동그라미 1번 해도 좋고, 기호를 매겨놔, 이렇게. 어차피, 첫 번째 조건, 문맥의 흐름을 이거는 조건 아니야. 당연히 문맥의 흐름에 맞게 써야지, 글을.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 첫 번째, 청유형, 두 번째. 그래놓고, 두 개니까, 비유적 표현과 청유형이니까, 이건 두 개 한꺼번에 가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건이 세 개가 주어졌어. 그런 경우에는 세 개를 한꺼번에 머릿속에 넣고 선택지를 읽으면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조건이 세 개가 걸려 있을 때 그때 비슷한 조건 두 개를 먼저 잡아내든가 아니면 정 안 되겠으면 조건 세 개 중에 가장 자기가 잡아내기 쉬운 조건 하나만 선택을 해. 선택을 해서 선택지 문장에서 그 조건이 있는 것만 빼내. 그러면 뭐 한 개 나오면 좋은 거고, 그죠? 두 개 나오면 두 개 빼내놓고 다음에 그 다음 조건 가지고 그 두 개를 다시 검색을 해. 그렇게 풀어야지 한꺼번에 두 개, 세 개 조건을, 특히 세 개 조건이 세 개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세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걸어놓고 문제를 풀다가 보면요. 읽은 거 또 읽고 읽은 거 또 읽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근데 지금 비유적 표현과 청유형은 눈에 딱 띄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가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머리상. 자, 1번. 사랑하는 아들아, 세상의 편견에 고개 떨구지 말고 힘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자. 비유적 표현이 없죠. 보여주자 했으니까 청유적인 표현이 있는데 비유적 표현은 없죠. 사랑하는 아가야, 작은 염색체 하나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작은 염색체, 비유적 표현이죠. 그죠? 그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로 하자. 청유문이죠. 정답. 사랑하는 나의 딸에게 언젠가는 그러니까 굳이 거기 앞에 있었던 지문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요. 조건만 잘 보라고. 그리고 조건을 찾을 적에 지금 이 문제는 두 개를 한꺼번에 지금 적용을 시켜서 바로 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조건이 세 가지 정도 걸리고 세 가지, 네 가지, 세 가지 이상 걸리게 되면 그 중에 자기한테 자기가 잘 고를 수 있는 조건이 있어. 자기 마음에 맞는 거. 그거 한 가지만 갖고 일단은 풀어도 돼. 사랑하는 나의 딸에게 언젠가는 편견도 사라질 것이니 사랑하는 딸아 이제 조금만 참자구나. 요거는 비유적인 표현도 없고 이거는 청유적인 표현, 그래 청유적인 표현이 있다고 칩시다. 칩시다. 내가 보기엔 이거 명령문 같은데. 그죠? 딸한테만 참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는 가만히 있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이 세상에 발을 내디딘 것은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축복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발을 내디딘 이런 표현이 비유적 표현이죠. 우리들은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이거는 청유문 아니죠. 나의 의지를 표현한 거지. 의지적인 표현이지. 청유문은 아니죠. 다음에 3번 독서. 독서부터가 비문학이에요. 지금은 그 고등학교에서 비문학을 독서라고 불러. 독서. 여러분들 혹시 동생이나 조카들 고등학교 다니면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에는 없어. 2학년 시간표를 가만히 봐봐. 2학년 같은 경우 시간표에 독서라고 써 있어. 그게 바로 비문학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3번 갑니다. 다음 글이 들어가야 할 부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론. 이 답이 제일 많어. 왜?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가장 많은 기능을 하는 단락이 서론 단락이에요. 그래서 답이 서론이 많어. 자, 우린 때때로 말 한마디 없이 서로의 눈빛만으로 상대방의 깊은 속내를 읽어내기도 하고 자신의 깊은 마음을 전달하기도 한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라고 문제 제기하잖아. 그죠?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나 눈빛, 자세, 제스처 등을 해석하고 반응하는가? 아니, 첫 번째 문제 제기하고 그 다음에 답변이 나왔다면 본론 단락일 가능성도 있어. 근데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하고 답변이 안 나오고 있어요. 원래 공식은 문제 제기 다음에 뭐요? 문제 해결문이 나와야 답이 나와야 돼. 원래 공식은. 그런데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문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와? 다시 또 문제 제기문이 나와. 이렇게 쓸 수 있는 단락은 서론 단락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답이 어디 있어? 밑에 본론 결론에 있다고 지금. 다음에 이 글에서는 바로 이러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딱 서론이네. 맨 마지막 문장이 쟁점한 문장. 딱 떨어지네. 그죠? 다음에 4번. 기행문의 작성 요령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행문은 수필이에요. 수필. 기행문의 상위 항목은 수필이야. 수필에 속하는 걸 기행문, 다음에 일기문, 다음에 서간문. 서간문이 뭐야? 편지를 서간문이라고 그래. 1번. 객창감. 객창감 또는 객수심이란 말도 있어. 객수심.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원래 뜻은 객수심 그러면 나그네, 서름 이런 뜻인데 여행하는 놈이 서름이 어디 있어요? 단지 이제 객창감이란 건 집을 오래 떠나 있다 보면 엄마나 아빠나 또는 가족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이런 거를 객창감 또는 객수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행을 하다 말고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고 집에 갑자기 가고 싶은 마음도 생겨. 그런 거. 다음에 지방색 당연히 나와야죠.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쓴다면 이건 논리적인 글이야. 그렇죠? 논설문이나 설명문이나 육하원칙에 의거해 쓰는 거지. 수필은 말 그대로 따를 숫자, 부필자. 그냥 펜이 가는 대로 쓰는 게 수필이야. 수필은 무원칙의 원칙, 무형식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글이라고 그러죠. 분명히 형식이 있어. 수필도 분명히 형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형식이 없어 보여.
다음에 여정에 따라서, 예, 기행문은 형식이 있어요. 여정에 따라서. 그래서 기행문은 시간 순서나 공간 순서에 따른 구성 방식을 많이 취해. 시간 순서나 공간, 이동에 따른 구성 방식. 다음에 지방에 전해오는 전설 등을 삽입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한다. 시나 시조를 삽입하면 독자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할. 꼭 시나 시조를 삽입할 필요는 없어요. 꼭 전설을 삽입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거를 이제 기행문에 쓰면은 좀 더 그 기행문의 감흥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정답 2번. 5번 기행문의 일부이다. 이거를 통해 알 수 없는 것 문제 유형 정보 파악 문제. 정보 파악 문제. 자, 일단은 한 단락 정도만 읽어볼까요? 인천국제공항 광장에 걸린 한민족의 뿌리를 찾자. 대한고등학교 연수단이라고 쓴 현수막을 보자 내 가슴은 마구 뛰었다. 그래서 1번 여행의 동기와 목적 나왔네. 뭐 하자? 한민족의 뿌리를 찾자. 이것 때문에 지금 여행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민족의 뿌리를 찾으러 가는데 왜 외국으로 가고 앉았어? 참 재밌어. 그죠? 다음에 2번 출발할 때 감흥. 3번 출발할 때 날씨와 시간. 4번 여행의 노정. 이게 여행 과정을 여행 과정을 뭐라 그래? 노정이라고 그래. 여행하는 과정을 노정과 일정. 이렇게. 이 네 가지는 다 기행문에 쓸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문제는 이런 내용이 지문에 나왔냐 안 나왔냐 이걸 찾는 거야. 난생 처음 떠나는 해외여행 8월 15일 오후 3시 15분 비행기에 오르는 나는 한여름에 무더위도 있고 있었다. 3번 선택지. 출발할 때의 날씨와 시간. 다음에 2번 감흥까지 다 나오고 있죠. 잊고 있었대. 무더위도 잊고 있었대. 비행기가 이륙하자 거대한 공항 청사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뭉게뭉게 떠다니는 하얀 구름밭은 꼭 동화의 속에서나 나옴직한 신비의 나라 바로 그것이었다. 2번. 그런데 4번은 없어요.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여행 목적지에. 저도 처음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 때 야, 그 구름 되게 멋있대. 그런데 그걸 조금 자주 보다 보니까 좀 안 멋있더라고. 근데 그 운해는 역시 산에서 봐야 돼. 산에서. 비행기에서 보는 것보다 산에서 보는 게 훨씬 멋있는 것 같아. 산에서 보는 운해는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아. 근데 비행기에서 보는 운해는 조금 보다 보면 좀 질리더라고요. 다음에 6번. 나는 참 난 신기하다고 느끼는 게 그거예요. 비행기가 투명으로 돼 있다면 얼마나 재밌을까? 한 300명의 그 손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비행기가 투명으로 돼서 밑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얼마나 재밌을까? 왜 그런 상상을 하지 나는? 아직도 철이 덜 들었나 봐. 그리고 비행기 그러면요, 난 지금까지도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한꺼번에 사람을 200명 이상을 싣고 하늘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의 기술이? 참. 뭐 KTX는 어차피 길바닥을 겨가는 거니까 그렇게 신기할 게 별로 없어. 속도가 나도 공중에 뜬다는 건 되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6번 편지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편지 용어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어쩌다 나오면 또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친전부터 읽어봐. 시작. 친전이란 말을 쓰면은 편지를 받는 대상만 열어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음에 2번 읽어봐. 아랫사람이 아니라 윗사람. 미나 나와 엇비슷한 상대를 높일 때 좌하 또는 귀하. 귀하와 같은 말이에요, 좌하가. 근데 좌하라는 말이 귀하라는 말보다 조금 더 높이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다음에 3번. 이재훈 귀중 이러면서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게 귀중은 항상 받는 수신자가 단체나 기관일 때. 무슨 체육협회 귀중 이때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다음에 4번 읽어봐. 본제 임납 또는 자가 임납이라고 돼. 자가 임납. 요거는 이제 유교 사상 때문에 생긴 말이에요. 함부로 자기 부모님의 이름을 성함을 부르는 것을
우리 저 조선사회에서 지금도 그렇지 지금도 그렇게 썩 좋은 행위라고 생각을 안 했어. 지금도 자기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건 썩 좋은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 이게 유교적 사상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께서 보라고 하는 뜻에서 쓸 때 이제 본제 임납 또는 자가 임납 또는 본가 임납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누가 그 편지를 받아서 보는 거야? 부모님이. 특히 이제 그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주로 우리 중학교 때 이제 성적표를 집으로 보낸다고 우표하고 학교가 가난해가지고 우표하고 편지 봉투를 사갖고 오래 각자 그래가지고 이제 성적표를 나눠주면 선생님이 이렇게 보는 데서 성적표를 넣고 참 싫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저 풀칠해가지고 거기다가 선생님이 알려줘. 너희 부모님 성함을 직접 쓰는 거 아니다. 네 이름 쓰고 거기다가 본제 임납 또는 본가 임납 또는 자가 임납 이렇게 쓰는 거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이걸 알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보수적인 시대라서 지금보다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예. 일단 단락이 3개가 나왔죠. 요 정도는 출제 가능해요. 요 정도는. 그리고 이 글은 정말 꼭 알아둬야 되는 글입니다. 꼭 알아둬야 되는 글. 정약용의 기예론. 아주 유명한 글이죠. 정약용의 기예론. 기예. 혹시 제 단과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제 단과 수업 했던 비문학 책 뒤에 새 지문이 실려 있어. 김유독립 선언서, 민족문화의 전통과 개성, 다음에 이 기예론. 거기에 자세하게 그 한자까지 다 정리가 돼 있죠. 뜻까지. 일단락 봅니다. 옛날에는 외국 문제부터 보지 말고 선택 지문의 첫 단락부터 봐. 옛날에는 외국 오랑캐 가운데서 중국에 자제를 보내어 입학시킨 자가 매우 많았다. 딱 첫 문장 읽어보는 순간에 뭐가 생각나? 허생전. 그죠? 아까 읽었던 허생전. 그러니까 아까 허생전을 읽었기 때문에 이걸 읽기가 편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배경지식이야. 그런 게. 일단 내가 비문학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비문학 지문을 딱 첫 문장, 첫 단락 딱 읽었을 때 뭔가 편안한 느낌이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아 얘. 초면이나 구면 같아. 그러면 문제 풀기 쉬워져요. 근데 초면 같아. 뭔가 어색해. 그럼 문제 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낯설으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풀기는 하는데. 근세에도 유구의 지금의 대만 정도를 유구라고 한대요. 지금의 대만 쪽을. 유구 사람들은 중국의 태학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전문적으로 새로운 문물과 기예, 요게 핵심 뭐죠? 기예. 기술. 지금으로 말하면 기술. 배웠으며 일본은 강소성과 절강성을 왕래하면서 이때 강소성과 절강성은 중국 본토에 있는 도시입니다. 왕래하면서 온갖 공장이 기술자, 지금의 장인, 기술자의 섬세하고 교묘한 기술을 배워가기를 힘썼다. 그래서 기예론이란 지문, 그나마 이 지문이라도 좀 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에 교과서 제일 우에서 두 번째 뭐라고 해요? 보면은 교과서 지문이라는 게 있어. 그 교과서 지문에 상권 학원이 있어. 학원 찾아가셔가지고 보시면 이 기예론이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정 교과서에서 실렸던 그런 유명한 글이에요. 7번 문제 봅니다. 이제 뭐에 대해 쓸란지 알았잖아, 그죠? 첫 단락에서 뭐 하자? 기술 배우자, 기술. 결국 박지원도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지금 중국 청나라가 그 당시 청나라에는 그 서양의 과학기술이 막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 들어온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는 서학이라고 부르지, 서학. 그 서학을 배우자는 얘기야, 결국에는. 7번, 윗글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방법, 주장을 입증하는 방법, 논증 방식 또는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죠. 그럼 주장을 입증하는 방법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 글은 논설문이겠네. 1번, 일반화된 전제를 통하여 연역 추론을 하고 있다. 1번 연역 추론. 2번 귀납 추론. 3번 결과를 먼저 제시한 후 그 원인을 추론하고 있다. 결과를 먼저 제시하면 연역 추론이에요. 1번하고 3번 답 안 돼요. 다음에 정반합 변증법적 추론.
그러니까 답은 귀납 추론이냐 변증법적 추론이냐 얘기는 그거네. 그런데 첫 단락의 내용이 구체적이에요, 일반적이에요. 구체적으로 뭐 대만도 나오고 일본도 나오고 막 이렇게 예를 들고 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에 8번.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주장해, 궁극적으로 주장 이렇게 나오면 100% 논설문이야 이것도. 그러니까 논설문에서 주제를 물을 때 이렇게 물어봐.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거 이렇게. 뭐 첫 단락 가지고 안 되면 읽어봐야 되는데 첫 단락 가지고 지금 뭐 답이 안 나온다면 방법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끝에 봐 끝에. 일단은 빨리 끝에를 봐봐. 그래서 3단락의 끄트머리 비록 예물을 가지고 패백을 받들어 그 기술의 찌꺼기나마 배우려 하더라도 어찌 뜻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기술의 찌꺼기라도 좀 배우자 이거. 기술 좀 배우자.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거기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은 2번 단락 봅시다. 중요한 지문이니까. 이 때문에 유구와 일본은 바다의 한복판인 저 먼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그 기능이 중국과 대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백성은 부유하고 군대는 강하여 이웃나라가 감히 침범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부국강병 나타나는 효과가 이처럼 뚜렷하다. 이렇게 기술을 배워야만 부국강병이 이루어진다는 논리예요. 마침 지금은 중국의 규칙이 탁 트여서 좁지 않은데 은근히 명나라를 이 다산 선생은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청나라야. 근데 청나라가 무슨 규제가 없어. 그래서 규칙이 탁 트여서 좁지가 않아. 개방돼 있어. 그 얘기는 명나라 때는 굉장히 제한을 많이 했죠. 자기네들 거 뭐 뺏어갈까 봐. 명나라는. 뭐 숨기고 감추고 이런 기회를 놓쳐버리고 도모하지 않았다가 만일 하루아침에 소식과 같은 자가 나와서 중화와 이 적의 한계를 엄격히 하여 옛날 명나라 시절로 돌아가서 그 한족들이 나머지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다 오랑캐로 여기고 너희들 오랑캐들은 우리 중국 한족을 섬기기만 하면 돼. 절대 우리한테서 뭐 가져가지 마. 우리한테 바쳐야 돼.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비록 예물을 가지고 패백을 받들어 그 기술의 찌꺼기나마 배우려 하더라도 어찌 배울 수 있겠느냐. 그 상태로 돌아가면 못 배워. 지금 배워야지. 자, 다음에 9번. 그래서 정약용의 기회로는 전 지문을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역과 니은의 관계로 알맞은 것은 출제된 지문은 역시 자주 나왔던 지문 김구의 백범일지에서 발췌한 지문이죠. 그 옛날 지문 같아도 이런 지문들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요. 옛날 게 없으면 지금 것도 없어. 그러니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고전이에요, 고전. 그래서 그 역사라고 하는 과목도 그렇지만 실은 모든 학문이 그 학문 자체에 뭘 갖고 있어?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온고지신이학,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어떤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그동안 그 분야를 연구했던 모든 그 논문 또는 글들을 다 찾아서 읽어봐야 돼. 그래놓고 내가 무슨 내 주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주장이 어떤 논문에 있는 주장하고 똑같아. 근데 그 논문을 못 읽었어, 내가 찾아서. 그런 다음에 학위 논문을 썼어. 학위 논문이든 아니든 논문을 썼어. 이거 내 주장이야. 근데 그걸 읽어본 한 학자가 야 인마 그거 네 주장 아니여. 그거 10년 전에 누가 했던 거야 그거. 거기 논문 찾아봐. 하는 순간 나는 뭐가 돼? 표절자가 돼버려. 그러니까 공부는 예전에 선배들이 해놨던 거를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빼먹은 게 선배들이 못한 게 있어. 그걸 내가 창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선배들이 해놨던 걸 먼저 봐야 돼. 그러니까 글도 마찬가지야. 글도 예전 국정교과서에서 실렸던 글들이 아직도 우리 공시에는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글들이 텍스트야, 내가 보기에는. 그런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이제 글들을 읽을 줄 알아야지. 최근 글들만 내가 읽는다? 최근 글들만 읽어라. 난 그래. 읽을 수 있으면 읽어. 근데 문제는 그 최근 글을 읽을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읽을 건데, 그 글을. 안 되잖아, 그죠? 자, 봅시다. 나는 오늘날의 인류 문화가
불완전함을 안다 그랬어. 그럼 기억의 밑줄이가 있죠? 인류의 문화가 불완전함을 안다 하고 기억과 니은의 관계를 지금 말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굳이 중간에 읽지 말고 니은으로 바로 가보세요. 풀 수 있으면 풀면 되니까. 니은, 새로운 생활 원리의 발견과 실천이 필요하다. 인류의 문화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뭐요? 새로운 생활 원리의 발견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는. 그래 놓고 인류 문화가 불완전함을 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어디냐? 그러므로, 니은 앞에 그러므로까지. 나라마다 안으로는 정치상, 경제상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뒤에 그러므로 앞에까지. 이게 바로 뭐에 관한 사례야? 인류 문화가 불완전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례들 이게 다. 그러니까 부연 설명이거나 뭐요? 상술이에요. 건너뛰고 가도 된다고 얘네들이. 자, 다음에 정답은 2번이죠. 10번.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근거. 이 지문도 김구의 백범일지에서 발췌된 글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구의 백범일지에서 백범일지나 또는 정약용 글이나 이런 데서 발췌를 할 적에 부분 발췌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체 글을 안 읽어본 학생들은 이거랑 비슷한 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와. 자, 봅시다.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그러면 필자는 지금 뭘 주장한다고? 그렇죠.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 알고 시작하면 돼. 문제에서 알려줬잖아. 일찍이 어느 민족 내에서나 혹은 종교로 혹은 학설로 혹은 경제적, 정치적 이해 충돌로 하여 두파, 세파로 갈려서 어쩌고 하다가 2번 단락의 첫 문장에 가서 지금 불가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하고 1번 단락이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지요. 그래놓고 2번 단락에 가서 이 모양으로 모든 사상도 가고 신앙도 변하는데 뭐는 안 변해? 민족은 안 변해. 혈통은 안 변해. 요게 주제문이지, 요게. 그 주제문 찾으라는 얘기야, 결국은. 근거 찾으라는 얘기 아니라 주제문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거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주장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근거. 근거 물을 적에 뭐 찾으면 돼? 그냥 주제문 찾으면 돼, 무조건. 그러니까 핵심에 해당하는 문장 찾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민족 이외의 모든 사상과 신앙은 반드시 변해. 그런데 혈통, 민족만큼은 안 변해. 그래서 필자는 민족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11번, 예. 요 지문도 그 7차 교육과정 그 국정 교과서, 마지막 교과서에 실렸던, 우리 공시에 자주 나왔던 지문입니다. 이희승의 독서와 인생. 이란 글이에요. 이희승의 독서와 인생. 이희승 박사는 원래 문학가가 아니에요. 국어학자예요. 국어학자. 이희승 박사는 주시경 선생의 제자예요. 그리고 이희승 그러면 또 나오는 글 하나, 수필 하나가 있죠. 딸깍바리. 딸깍바리. 적어놨다가 제 블로그 가서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중 연결어가 바르지 못한 것은 하고 문제 나왔지요.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그럼 이 글은 뭐에 대해 쓰는 걸? 지식을 얻는 방법,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 쓰는 걸. 그래놓고 굳이 1번 단락을 다 읽을 필요는 없겠죠. 지금 기억이 그리고 앞에를 읽어, 앞에. 그러면 일단 가장 초보적이요 원시적인 방법은 체험이다. 여기까지 체험. 그래놓고 1단락의 끄트머리 봐봐. 인간은 이와 같이 실제 체험으로서 일생 동안 많은 지식을 배우게 된다. 그래놓고 2번 단락 가서 지식은 그 종류와 양이 무한하다. 그래서 배우기가 힘들다. 그 얘기예요, 지금 얘기는. 그러니까 기억에 그리고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자, 첫 단락의 끄트머리에 인간은 이와 같이 실제 체험으로서 일생 동안 많은 지식을 배우게 된다요. 그래놓고 두 번째 단락 첫 문장에서 지식은 그 종류와 양이 무한하다요. 선생님, 첫 번째 단락이 마지막 문장, 앞에 문장하고 뒷 문장하고 뭐 똑같네요. 뭐 많은 지식을 배우고 양이 많고 똑같잖아.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요.
첫 번째, 저 앞에 있는 문장은 많은 지식을 배우긴 배우는데, 그때 많다는 얘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이런 뜻이지. 실제 우리 현실에 존재하는,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지식을 아주 많이 배운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때 지식은 그 종류의 양이 무한하다. 문제는 한 개인이 배울 수 있는 지식의 양이 많긴 하지만 이 지식의 무한한 양에 비하면 결코 많은 양은 아니다. 그런 의미로 쓴 문장의 얘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 오늘날까지 인류가 알아낸 지식은 한 개인이 한평생 체험을 거듭할지라도 그 몇만 분의 일도 배우기 어려운 것이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고가 들어갈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역적 관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놓고 또 지식 중에는 체험으로서 배우기에는 너무 위험한 것도 그렇지요. 또 다음에 가령 그치요. 저기 코로나 19? 19야 99야. 그게 뭔지 알아본다고 그거 걸리면 되겠어요? 콜레라균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독성, 예를 들 때 가령.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체험만으로서 모든 지식을 얻으려는 것은 매우 졸렬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그래서 리을 맞죠. 정답은 1번. 다음에 12번도 역시 앞의 지문에 이어서 이희승의 독서와 인생. 자, 각 단락의 내용을 바르게 요약한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는데 결국은 각 단락에 뭐 찾으라는 얘기야? 주제문 찾으라는 얘기야. 주제문 찾으라는 얘기.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면 돼? 선택지부터 봐. 이건 선택지부터 봐. 그래놓고 그 선택지에 있는 문장이 일단 그 단락이 있나 없나 그걸 확인해. 첫 번째. 두 번째는 있어. 두 번째 확인할 건 주제문이 맞나 안 맞나. 그거 확인해야죠. 근데 이런 문제도요. 어디서 문제가 풀려? 있나 없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 뭐 주제문인가 아닌가 그것까지 확인할 필요까지도 없어요. 그냥 있냐 없냐 이것만 확인해도 문제 풀려요. 1번 문화와 이상은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다. 이런 내용이 있냐 없냐. 가달락 이상이나 문화나 다 같이 사람이 추구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제재는 일단 이상과 문화가 되겠죠. 또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점에서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 이상과 문화의 추구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해서 끝났네. 그 차이점은 대조하고 있는데 대조. 여기에 있다. 즉 문화는 인간의 이상이 이미 현실화된 것, 이미 나타난 것. 문화는. 이상은 현실 이전의 문화, 즉 이상은 아직 실현시키지 못한 우리 인류가 실현하고자 갈망하는 문화. 문화는 실현된 이상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다음에 2번 나달락 이상이 높을수록 책을 많이 읽는다.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당연하지만 중요한 건 이 지문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추구하여 실현하는 데에는 지식이 필요하고, 지식, 제재가 지식으로 바뀌고 있죠. 이러한 지식의 공급원으로는 다시 뭐가? 서적, 책. 요런 단어들은 꼭 동그라미 쳐놓고 표시해놔야 돼. 이게 지금 핵심어들이걸랑 이게. 것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다. 문화인이면 문화인일수록 서적 이용의 비율이 높아지고라는 얘기는 문화인이면 문화인일수록 책을 많이 읽어. 그럼 문화인은 뭐야? 이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죠? 그럼 이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책을 많이 읽는다. 이 논리잖아. 그죠? 맞네. 이번 맞네, 이제. 그래서 이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서적 의존도 또한, 서적 의존도는 뭐야? 책을 많이 읽는다. 독서를 많이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제문 이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서적 의존도 또한 높아지는 것이다. 이 주제문이에요. 그다음에 3번 옛날부터 책이 홍수를 이룰 정도로 많았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서적 중에는 입수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는 불평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서적 중에는 입수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는 불평이 있대. 그 얘기는 그렇게 책이 많다라고 할 수 없다. 얘기요.
근데 지금 3번 뭐라고 그랬어? 여기부터 틀리기 시작하네요. 그죠? 여기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네. 다음에 그러나 인류가 지금까지 이루어낸 서적의 행은 실로 막대한 바가 있다. 오라 또 여기는 또 맞는 내용 같으네. 옛날에도 서적이 많다는 표현을 오고서에 남아 독서 오고서라고 그랬어. 남아 독서 오고서. 남아 이게 좀 양성평등에 문제가 되는데 남자로 태어났으면 그때 남자만 공부했었으니까 남자로 태어났으면 5술의 시를 만큼의 책은 읽어야 된다. 독서가 아니라 수독. 남아 수독 오고서 이런 한자 성어가 있어요. 남아 수독 오고서. 다음에 한우 충동. 한우 아이고 맛있겠다. 황소가 소가 끌면서 땀을 흘릴 정도, 땀이 날 정도의 양의 책은 읽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한우 충동이.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오고서나 한우 충동 따위의 표현으로는 이야기도 안 될 만큼 서적이 근데 그러나 뒤가 문제예요 지금. 3번에 보면은 옛날부터 책이 홍수를 이룰 정도로 많았었다 그래서 많았었다. 근데 다달라기의 끄트머리 보면 그러나 오늘날 와서는 오고서나 한우 충동 따위의 표현으로는 이야기도 안 될 만큼 서적이 많다는 얘기는 과거에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도 말장난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4번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 읽기를 싫어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책에 관심이 적은 것 같다고 그랬지 책 읽기를 싫어한다고는 안 했어요. 학교에 다닐 때는 시험이란 위력 때문이랄까 뭐 학교에 안 다니고 학원에 다닐 때도 시험이란 위력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책 읽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교과서를 파고들지만 일단 졸업이란 영예의 관문을 돌파한 다음에 대개 책과는 인연이 멀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참 대단해요.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 보면 책을 읽는 거 보면 싫어한다는 아니지. 다음에 지문 갑니다. 요 지문도 똑같은 지문입니다. 이승의 독서와 인생. 첫 번째 단락은 12번의 마지막 단락이네,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쩌고저쩌고 기억에 들어갈 내용, 울며 겨자 먹기로. 다음에 첫 단락 읽고 난 다음에, 문제 파악하세요. 윗글의 제목. 독서는 다 나왔고, 과정이냐, 방법이냐, 종류냐, 필요성이냐. 다음에 15번 니은 미음을 읽으면서 풀면 되겠죠. 옛말에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아니하면 입속에 가시가 돋친다. 누가 한 말? 에이. 안중근 의사가 유명하게 만든 말. 논어에 적혀 있는 말이 논어에. 논어에 적혀 있는 말이고 안중근 의사 때문에 유명해진 말이죠, 이거는. 일일 불독서면 구중생형극이란 말입니다. 일일 불독서면 구중생형극.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아니하면 입속에 가시가 돋친다는 말이 있지만 오늘날은 하루 책을 안 읽으면 입에 가시가 돋치는 문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생존 경쟁이 격심한 마당에서는 하루만큼 낙오가 된대요. 다음에 열패자, 실패한 사람의 고배와 비운을 맛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즉 이렇게 안 되려면 뭐 해야 된다? 13번의 답 4번.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바로 그냥. 지금 1번 단락 하나 가지고는 필요성까지는 쉽지가 않아. 그죠? 2번 단락만 잘 읽으면 나와요. 다음. 아무리 천재적인 지혜와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널리 남의 의견을 들어서 중지 뜻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뜻을 중지를 모아놓지 아니하면 니은 문맥상의 의미는 널리 여론을 무슨 여론조사를 해. 다음에 자기 깜냥의 뜻은 스스로 이를 헤아림 또는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의 우리 고유어입니다. 깜냥이란 단어를 공식 석상에서 썼던 대표적인 분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죠. 그 양반 참 말을 좋게 말하면 참 솔직하게 했고 나쁘게 말하면 참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사적인 말을 좀 공적으로 하는, 그래서 말실수를 좀 많이 한 그런 분이었었죠. 다음에 정화의 본디 한자 성어는 정저지화죠. 정저지화.
여기 지금 여기 나오는 독서와 인생, 여기 나오는 단어들 뜻 되게 중요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지문을 3개씩 막 실어놓은 게 아니에요. 잘 나와요. 여기 나오는 단어들 뜻,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단어의 한자 정도는 이거 외워야 돼. 그러니까 텍스트라고 텍스트. 국어 저기 비문학의 텍스트 같은 지문들이 몇 개가 있어. 그거 여기서 지금 안 보면은 못 볼 것 같아가지고 실어놓은 거예요, 책에다가. 다음번 3월달 교재는 이거 없어요. 이 지문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고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들이 바로 비문학의 고전 같은 글들이야. 다음에 비일비재, 비일비재하다, 허다하다 맞은 말이죠. 넘어갑시다. 다음, 이기백 선생의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 역시 우리 비문학의 텍스트 같은 글. 아까 내가 얘기했었죠. 제 단과책에 세 지문을 내가 일부러 실어놨다고. 김동립선언문, 요거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 다음에 기예론. 이기백이라고 하는 그 서울대 사학과 교수였던 분입니다. 조금 보수적이고 약간 그 말년에는 좀 그 외색, 일본 쪽으로 조금 이렇게 기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좀 그 제자들한테 좀 욕을 좀 먹었던 그런 분. 제가 공부할 때 서울대에서 강의를 했던 분이에요. 하여튼 실력 있는 분입니다. 이분도 당연히. 자, 가달락 봅니다. 요 지문도 자주 보이는 지문이에요. 전통은 제제 전통. 전통이 뭐냐? 전통은 물론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 전통의 광의의 뜻, 큰 뜻.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은 다 전통인데 문제는 이 전통은 그래서 그 사회 및 그 사회 구성원인 개인의 몸에 배어 있어. 우리 한국의 전통 여러분들 몸에도 배어 있어. 설날 되면 세뱃돈 달라고 배어 있어 이렇게 그죠? 배어 있어요. 또 밥을 먹을 때 김치는 꼭 안 먹는 게 꼭 김치를 갖다 놔. 상에다가 또 갖다 놔요. 그죠? 겨내놓고 딱 한 점 먹으면서 김치를 갖다 놔. 왜? 그거 빠지면 좀 이상해. 이게 우리 몸에 배어있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하는 거예요. 전통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전통은 우리의 현실에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요. 그러나 문제는 과거에서 이어온 것을 무턱대고 모두 전통이라고 한다면 뭐와 인습이라는 것과의 구별이 서지 않을 것이다. 인습과 구별하자. 그러니까 전통하고 인습은 공통점이 뭐야? 두 개가 다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이고 그리고 개인의 몸에 배어 있어요. 이것도 다. 공통점이요. 우리는 인습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계승해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에서 이어온 것을 객관화하고, 즉 우리 저 조상들이 준 거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자. 비판하자고. 우리 거라고 다 좋다고 하지 말고 우리 거라고 다 나쁘다고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자. 그래놓고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서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비판을 통해서 여기 현재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재 문화 창조에 우리 조상들이 준 것 중에 현재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전통이라고 하고 나머지 것은 인습이라고 하고 그래서 전통은 계속 가져가고 인습은 버리자요. 얘기는. 이같이 전통은 인습과 구별될 뿐더러 또 단순한 유물과도 저는 그 얘기했었죠.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 국보 1호와 보물 1호 바꾸자. 무슨 놈 대문 못 지어가지고 환장을 했나. 국보 1호가 남대문 보물 1호가 저 동대문 그죠. 그것도 지금 남대문 같은 경우는 뭐 90% 이상이 지금 뭐 원본이 아니잖아. 콜라당 태워 먹어가지고. 저는요, 국보 1호하고 보물 1호는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나머지 유물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국보 1호잖아, 1호, 그죠? 이건 절대 누가 훼손시킬 수 없는 거. 불 태워도 불 붙지 않는 거.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계속 가는 한 우리 민족과 같이 갈 수 있는 거, 그냥. 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국보 1호로 한국어를 추천합니다. 다음에 보물 1호로 한글을 추천합니다. 또 꼭 국어 선생 같은 생각이야, 그지? 근데 그렇잖아요. 그거는 안 없어질 거 아니야, 우리가. 또 그것도 지켜야 되는 거고.
2호서부터는 그냥 눈에 보이는 유형문화재. 국보가 보면은 유형문화재잖아. 그 유형문화재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유물이에요. 유물. 단순한 유물. 현재 있어서의 문화 창조와 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는 문화적 전통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근거고 중요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전통이 되려면 현재 문화 창조에 기여해야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 글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자, 16번. 아우, 한자 안 왔네요. 참. 아마 이 문제 보고 여러분들 나 욕 무지하게 했을 것 같아. 나도 이거 하면서요 욕먹을 각오하고 만들었어요. 왜? 이걸 어떻게 순서를 맞춘다 이렇게 긴 거를. 근데 순서 맞추는 문제는요 오히려 길수록 유리해. 앞뒤를 보면 돼. 앞뒤에 그 정보를. 아무튼간에 가라 단락의 순서를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하고 문제를 물었는데 그러면 많은 정해졌다는 얘기야, 그지? 끄트머리에서 끄트머리. 자, 그러면 라서부터 시작하는 게 있고 다서부터 시작하는 게 있고 나서부터 이 문제 누가 만들었는지 알겠지? 응? 이 문제는 누가 만들었는지 알겠지?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들었겠지. 보통 우리 기출문제 보면 이렇게 안 나와요, 그죠? 두 개는 그래도 같아. 그러니까 이 문제 보면서 여러분들 내가 욕했을 거라고 내가 생각했을 때 상상해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뭔진 모르겠지만. 자, 일단 마달락이 끝에 있으니까 마달락 봅시다. 그러므로 어느 의미에서는 고정분리변의 신비로운 전통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기보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전통을 찾아내고 창조한다고도 볼 수 있다. 조금 아까 가달락에서 창조할 수 있는 것만 전통이라고 했어, 그지? 그 창조라는 단어가 가달락의 핵심어예요. 근데 마달락에 앞머리에 뭐가 나와? 창조라는 단어가 보이잖아, 이렇게. 다 바로 나와요. 뭘, 나 욕하지 마. 밥 너무 쉬워, 이거, 문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순서 묻는 문제는, 문장 순서 묻는 문제는, 문장으로 나올 때가 더 어려워. 나는 그렇더라고. 문장으로 짧게 나올 때, 그 더 어렵더라고. 차라리 달라고 좀 길게 나오면, 내가 얘기했잖아. 문장으로 나오게 되면 한 문장 한 문장으로 나오면 문장을 다 봐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요. 차라리 좀 서너 문장, 뭐 너댓 개 문장 달라고 나오면 여기 나왔던 정보가 어디 나와? 여기 이어진다고. 여기 나왔던 정보가 어디 나와? 여기 이어진다고. 여기 나왔던 정보가 어디 나와? 여기 이어지는데 그때 정보가 뭐야? 핵심어, 단어. 그러면 가달라 끄트머리 나오는 핵심어가 뭐예요? 창조예요. 전통과 인습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창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락에 이어지는 이 가달락 뒤에 이어지는 앞머리에 뭐가 나와야 돼? 창조가 나와야 돼. 근데 우리가 마달락 읽어보니까 창조 나왔네, 그지? 가달락 읽고 마달락 읽어보니까 그러면 가달락이 제일 뒤로 가는 거 3원밖에 없잖아, 뭘? 차라리 주관식으로 낼 걸 그랬어, 이거. 이거 한번 맞춰봐, 이게. 주관식으로. 그러면 실력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지, 여러분들? 자, 다음에 17번은 기억 묻는 문제까지 두 문제가 나왔죠? 자, 지문이 워낙 읽어봐야 되는 지문이라서 순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나달락. 우리는 대체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를 서양식으로 꾸미고 있다. 목은 잘라도 머리털은 못 자른다고 하던 누가 한 말? 네, 최익현 선생이 한 말이죠, 이게. 구한말의 비분관계 뜻이 뭐예요? 비분관계. 슬프고 분해가지고 불의를 보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게 비분관계. 비분관계를 잊은 지 오래다. 외양뿐 아니라 겉모습, 외양, 우리가 신봉하는 믿고 따르는 종교, 우리가 따르는 사상, 우리가 즐기는 예술, 이 모든 것이 대체로 서양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말에 보면 재밌는 현상이 있어. 서양에서 들어온 것과 우리 원래 한국에 있었던 것을 구분할 때 우리 이제 가족 명칭도 보면요.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쪽 명칭과 어머니 쪽 명칭이 좀 달라요. 아버지 쪽 명칭은 앞에 접두사가 안 붙어.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아니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지, 그지? 친삼촌 이렇게 안 한다고. 근데 어머니 쪽은 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삼촌 이렇게 접두사가 붙어. 그럼
접두사가 붙는 쪽이 불리한 쪽이야. 그렇죠. 구분을 하려고 접두사를 붙이는 거야. 영어도 그래. man. 사람이야, 뜻이. 근데 그게 또 남자란 뜻도 있어. 거기에 접두사 woman. 그럼 뭐예요? 여자. 좀 접두사가 붙는 쪽이 조금은 불리한 쪽이고 조금은 종이 되는 관계. 주종 관계에서 종이 되는 관계. 그런데 의학. 그러면 그냥 의학은 서양 의학이야. 근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의학은 한자가 붙죠. 접두사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서양적인 걸 주로 놓고 보고 우리 거를 종으로 놓고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얘기가 지금 이 얘기가. 자, 다음에 피와 뼈와 살을 조상에게서 물려받았을 뿐. 그렇죠. 생김새는 그래도 한국 사람이죠. 근데 요즘에는 한국 사람의 모습이 아닌 다른 핏줄을 띤 모습들도 많이 보이는데 그거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되죠. 문화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서양에서 받아들인 것들인 듯, 문장을 왜 이렇게 어렵게 써, 이 양반. 문화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서양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앞에 놓고서 민족 문화의 전통과 주제문입니다. 민족 문화의 전통을 찾고 이를 계승하자고 한다면 이것은 편협한 배타주의나 국수주의로 오인되기에 알맞은 이야기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배타주의는 뭐고 국수주의는 뭘까? 배타주의는 남의 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국수주의는 내 것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배타주의와 국수주의는 궁극적으로 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남의 것만 밀어낸다는, 남의 걸 밀어낸다는 얘기는 내 것만 지킨다는 얘기 아니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배타주의하고 국수주의는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자, 나달락에 이어지는 단락이 라달락입니다. 라. 그러면 민족문화의 전통을 말하는 것은 반드시 보수적이라는 멍에를 메어야만 하는 것일까? 민족문화의 전통을 우리가 지키자. 뭔가 지키는 거는 보수적인 거지.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뭔가 지키는 거. 근데 문제는 뭘 지켜야 돼? 가치가 있는 걸 지켜야지. 가치가 없는 걸 지키는 건 그건 꼴통 보수라고 그러는 거고, 흔히 우리가 말할 때 그지, 가치가 없는 거에 매달려가지고 그거 자꾸 지키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욕먹는 거야, 보수가. 가치가 있는 걸 지켜야지. 멍에를 매다 할 때 멍에가 뭐예요? 멍에. 소를 조종하기 위해서, 인간이 소를 조종하기 위해서 등짝에 씌우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걸. 형틀 같은 게 있어. 나무 약간 이렇게 생긴. 아주 벌어진 V자 뒤집어 놓는 듯한. 그래가지고 재갈하고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묶거나. 그래가지고 그걸 땡기면은 소가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쓰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땡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땡기면 왼쪽으로 가고. 그거 말에도 쓰잖아요, 우리가 말 탈 때도. 그래서 지금 문제, 기억, 멍에를 메어야만 하는 것일까? 문제 나갔지요. 이때는 멍에를 메어야만 하는 것일까? 이때 이 기억의 문맥적 의미는 2번입니다. 2번. 비난을 받다.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도 중요한 것도 나오네. 전통이란 어떤 것이며.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그것이 뭐예요? 전통은 어떻게 개성되어 왔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글을 쓰겠다 해. 요거 민족문화의 전통과 개성도 제 책이나 또는 어딥니까? 블로그에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다 달라고 합니다. 연암 박지원은 하고 이제 예를 들고 있죠. 진짜 전통이 뭐고 진짜 인습이 뭔지. 연암 박지원은 너무도 유명한 영종조 시대 북학파의 대표적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그가 지은 열하일기나 방경각예전에 실려있는 소설이 작년 무슨 직렬이더라? 작년 문제였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 작년 무슨 우리 기출문제 풀을 때 박지원 박지원 책 아닌 거 골라라는 그런 문제도 하나 있었어. 박지원이 쓴 책 아닌 거 골라라는 문제 있었죠. 한 문제 있었어요. 물론 일반직에서 나온 건 아닌데 주로 낸다면 서울시에서 그런 문제 많이 내겠지. 자, 다음에 몰락하는 양반 사회에 대한 신랄한 풍자할 때 신랄하다 뜻이 뭐예요? 네, 원래 뜻은 맛이 매우 맵고 쓰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뜻은 맛이 매우 맵고 쓰다. 근데 이제
비유적으로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분석이나 비평이 매우 날카롭고 또는 매섭다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비유적으로. 지금은 이제 뒤에 뜻을 많이 쓰죠. 신랄한 풍자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장이 또한 기발하여 그는 당대의 허다한 문사들 중에서도 최고봉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추앙되고 있다. 추앙하다 뜻? 예, 높이 받들어서 우러러 보다 이런 뜻이에요. 높이 받들어서 우러러 보다. 추앙, 내가 뜻을 물어본 게 뜻을 물으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이 한자 알아두라고. 추앙, 한자. 한자 잘 나와, 이 추앙은. 그러나 그의 문학은 폐관기서, 특히 이 민족, 김희동입 선언서, 다음에 이 민족문화의 전통과 개성, 이 글, 다음에 기예론, 여기에 나와 있는 한자어들 뜻 묻는 문제나 여기 나와 있는 한자어들의 한자를 묻는 문제가 잘 나와. 그래서 이 세 글에, 이 세 편의 글에 나와 있는 한자들은 특히 김희동입 선언서하고 이 민족문화의 전통과 개성 이 글에 나와 있는 한자들은 좀 알아야 돼요. 문학은 폐관기서, 아까 그 폐관문학, 그때 그 폐관이 이 폐관이에요. 그러니까 폐관문학은 폐관이 쓴 글이 아니야. 폐관은 어디요? 시장 바닥 같은 데 가가지고 저작거리 가가지고 서민들이 하는 얘기를 주워 갖고 오는 거야. 그걸 폐관문학이라고 그래. 그래서 폐관기서 그러면 저작거리 시장 바닥에서 얘기되는 어떤 평민들의 그 품위 없는 그런 격이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모아서 쓴 책을 폐관기서라고 그래요. 따르고 고문을 본받지 않았다 하여 하마터면 열하 일기가 촛불의 재로 화할 뻔한 아슬아슬한 장면이 있었다. 말하자면 연함은 고문파. 고문이라고 하는 건 중국의 글을 고문이라고 그래. 중국의 산문 형식을 고문이라고 그래요. 고문파에 대한 반항을 통하여 그의 문학을 건설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민족문화의 전통을 연함에게서 찾으려 할지언정 고문파에서 찾으려 하지 않는다. 이 사실은 여기 주제문 우리에게 민족문화의 전통에 관한 해명의 열쇠를 제시하여 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문제 제기를 했지요. 답이 나와야 돼요. 그 답이 마달락에 있어요. 가달락에 있어요. 가달락. 그런 다음에 이제 마달락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 지문 중요한 지문입니다. 다음에 18번. 다음 건의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거 정보 파악하는 문제죠. 여기 18번서부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 지문들이에요. 최근 지문들. 1960년대 중반 생물학계에는 하고 나가는 거 보니까 제재는 과학제재, 생물제재, 설명문 쪽으로 가기가 쉽겠지요. 과학제재들은 대체적으로 설명문이 많아요. 조지 윌리엄스와 윌리엄 해밀턴이 주도한 일대혁명이 일어났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개념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이기적 유전자, 이렇게 인용부호가 붙어있으면 중요한 단어들이 이기적 유전자. 된 이 혁명의 골자 뜻이 뭐예요? 말에서 핵심이 되는 말. 말에서 중요한 말을 골자라고 그러지. 여기 어떤 개체의 행동을 결정하는 일관된 기준은 그 소속 집단이나 가족의 이익도 아니고 그 개체 자신의 이익도 아니고 오로지 뭐의 이익? 유전자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이게 이기적 유전자에 나오는 얘기. 그러면 이 글은 이기적 유전자에 대해 쓰는 글이구나. 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은 꽤 그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자연과학 쪽 책에서도 꽤 많이 읽혀지는 그런 책이에요. 자, 1번. 인간은 유전자의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 우리가 읽은 부분만 가지고 추리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2번. 인간은 때로 이타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하기도 한다. 아직은 모르는데 상식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설명문은, 잘 들어, 설명문은 어떤 글이야? 상식적인 글이야. 설명문은 객관적인 글이라는 사실 명제로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객관적이라는 건 뭐예요? 상식적이란 말과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상식적인 게 가장 객관적인 거 어떻게 보면. 문제는 이
문장의 내용이 이 지문에 나오냐 안 나오냐 그 싸움이지 이제. 그다음에 3번 이기적인 유전자의 혁명은 인간이 유전자 때문에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한다. 아직은 모르겠어. 거기까지는 안 나왔어. 그냥 우리가 읽은 부분은 오로지 유전자의 이익. 또 거기 보면은 거기 그 문장 골자는 어떤 개체 행동을 결정하는 일관된 기준은 여기서부터 그 소속 집단이나 가족의 이익도 아니고 그 개체 자신 즉 개인 자신 이익도 아니고 오로지 유전자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이 문장에서 보면은 이기적인 유전자 혁명은 인간이 유전자 때문에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한다. 이게 철저하게 정도는 아닌 것 같아. 하여튼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거든. 다음에 4번 유전자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이타적인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2번하고 내용이 조금 유사하죠. 근데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이타적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없다는 아직 두고 봐야 알아요. 왜? 이건 상식에 좀 부합되지 않잖아. 이제 밑에 지문을 읽읍시다. 이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인간은 또 하나의 동물일 뿐 아니라, 여기 아니라 다음에 뒤. 아니라가 역적 관계 연결어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유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도구이자 일회용 놀이개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기적 유전자 혁명이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죠. 이제 인간이 철저하게 냉혹한 이기주의자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오히려 인간이 왜 따로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잘 협력하는가를 잘 설명해 준다. 인간의 이타성과 협력이 유전자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1번, 2번, 4번 다 나왔죠, 이제. 그 유전자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기적인 행동도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타적인 행동도 살아남기 위해서. 마치 악어와 악어새 같은 경우. 악어새도 이타적이고, 그죠? 악어도 어떻게 보면 이타적인 거지. 결국 상부상조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걸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번 이기적 유전자 요 책 얘기 18번 지문 나올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에요. 19번 필자의 생각에 부합하지 않는 것. 필자의 생각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 글은 논설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주어진 글이 설명문이겠다, 논설문이겠다, 이게 판정이 가. 필자의 생각 이렇게 나오면 논설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지문입니다. 조금 예민한 문제이지만 외몽고와 내몽고라는 용어도 문제가 있다. 외몽고는 중국을 중심으로 바깥쪽이라는 뜻이고 내몽고는 중국의 안쪽에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영토 내지는 귀속 의식을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표현한다면 북몽골, 남몽골로 구분하는 것이 더 낫다까지 읽었는데 보니까 또 그러나가 보여, 그죠? 우리 그러나 좋아하잖아, 그지? 그러나 이렇게 하면 중국과의 불화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까지 읽으면 거의 다 읽은 거예요. 내몽고, 외몽고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 중심적인 그런 사고죠. 그래서 귀속 의식,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허생전에서 내가 얘기했지만, 중국은 항상 자기네들이 전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우리 동양에서 끝까지 지구가 둥글다는 걸 끝까지 인정 안 한 나라가 중국이야. 왜? 둥글면 중심이 없거든. 그래서 바로 외몽고, 내몽고라는 이 명칭 자체가 중국 중심적인 중화주의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귀속 의식, 우리도 조선시대 때는 귀속 의식이 있어서 어디에 귀속되는? 중국에 귀속되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이민족들은 대부분 다 중국에 귀속되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꼭 조공도 바쳤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귀속 의식을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표현한다면
북몽골, 남몽골로 구분하는 것이 더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불렀다가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가 재빠르게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차단시키지 못한 이유가 중국과의 외교 문제 때문에가 가장 크지요.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보는데 하여튼간 그 사드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 우리가. 중국이 삐져가지고 그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 전체 교역량의 절반 이상인가 뭐 가까이인가 하여튼 절반이 중국과 교역량이에요 지금 우리 수출에. 그러니까 중국 잘못 건들면 큰일 나요 지금. 자 그래놓고 이제 선택지 봅니다. 필자의 생각이니까 관점 묻는 문제죠. 정부는 외몽골을 북몽골로 틀렸네 바로. 그러나 다음에 답 보이죠? 그러나 다음에 답 나왔죠. 이렇게 그러나 역적관계 연결해 뒤에서 답이 잘 나온다고 이렇게. 2번 지명 문제로 외교 마찰을 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다음. 다음에 외몽고 내몽고 신강 등과 같은 표현은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아까 나왔었고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는 지명 문제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다는 뒤에 나오죠. 맨 끝에 봅시다. 그러나 또 나와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외교적인 부담을 피할 길이 없다. 중국이 싫어하는 짓은 안 하는 게 좋아. 어떻게 해요? 현실이 그런데. 우리가 장사하려면. 이처럼 예민한 지명 문제는 학계의 목소리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특히 역사적으로 볼 적에 우리가 어떤 그 굴욕적인 거, 뭐 지금 일본은 독도 내놓으라고 그러고 중국은 백두산 내놓으라고 그러고 지금 그러고 앉았는데 그거는 안 되지 그거는. 다음에 20번.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되지 않은 것은 역시 정보 파악하는 문제죠. 일단락 갑니다. 한국은 매우 작고 아주 먼 나라이지만 언어학자에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나라다. 하나는 중국에서 발명된 인쇄술이 최초로 실질적으로 이용된 것이 13세기 한국에서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날 한글이라고 불리는 한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제재가. 가장 독창적이고 훌륭한 음성 문자야, 한글이. 15세기의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그래놓고 선택지 보세요. 1번, 한글은 가장 독창적이고 훌륭한 음성 문자 나왔잖아. 2번, 한국에서 13세기에 최초로 실질적으로 인쇄술이 나왔죠, 이것도. 3번, 나왔죠? 아직 안 나왔죠? 근데 맞죠? 우리 그렇게 주장하죠, 그죠? 4번, 한국은 아주 작고 먼 나라이지만 인쇄술이 최초로 발명된 나라가 아니야. 중국에서 갖고 왔죠. 그리고 이제 2단락의 첫 문장에 보면은 한글은 의문의 여지 없이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지적 산물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으면 국보 1호로 하든가 보물 1호로 해야지. 참나 뒤끝 길어 그지. 다음에 21번 갑니다. 중심 내용 묻겠네. 중심 내용 뭐 묻는 문제? 주제 묻는 문제. 주제. 자, 이 지문 지금 이 21번 지문을 읽어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이승의 독서와 인생. 그거하고 비슷하다는 느낌 안 와요? 그래서 아까 내가 했잖아. 비문학에 고전이 될 만한 지문들이 있어. 걔네들을 좀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도움이 돼요. 정보사회라고 하는 오늘날 정보사회부터 출발하면 정보사회. 우리는 실제적 필요와 지식 정보의 획득을 위해서 독서하는 경우가 많다. 첫 문장만 딱 읽어봐도 독서와 인생 바로 생각이 나 이거 지금. 혹시 그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글이야. 이제 아주 생판 다른 글. 근데 비슷하게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독서와 인생이란 글을 완벽하게 공부를 해놓으면 이 글을 읽을 때 일단은 좀 친근한 느낌이 와. 읽기가 편해. 그래서 실제적 필요 하나 1번, 다음에 지식 정보의 획득 2번. 요 두 가지. 독서를 하는 이유. 일정한 목적의식이나 문제의식을 안고 달려드는 독서일수록 사실은 능률적인 것이다. 독서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는. 르네상스적인 만능의 인물이었던 괴테는 그림에 열중하기도 했다. 그는 그림의 대상이 되는 집이나 새를 더 관찰하기 위해서 그리는 것이라고 의아해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대답했다고 전해진다. 예를 들고 있죠. 예시. 그림을 그리겠다는 목적의식
의식을 가지고 집이나 꽃을 관찰하면 목적의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죠, 현재. 핵심어입니다. 세밀하게 그 대상이 떠오를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정한 주제의식이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때 주제의식이나 문제의식 역시 목적의식과 같은 말이야. 따지고 보면은. 독서를 할 때 보다 창조적이고 주체적인 독서 행위가 성립될 것이다. 첫 단락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바로 주제의식이나 문제의식 같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독서를 할 때 이 독서가 제2의 창조가 될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단락 요약하는 내용 아니야. 중심 내용만 잘 찾으면 돼요. 정답 3번. 첫 단락만 가지면 거의 이런 문제, 그 주제 묻는 문제는 거의 풀려요. 다음에 21번 지문도 좋은 지문이에요. 각 단락에서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문장 또는 표현을 제가 읽을 테니까 표시라도 해두세요. 이 단락, 오늘날 기술 정보 사회의 시민이 취득해야 할 상식과 정보는 무량하게 많다. 어쩜 이렇게 독서와 인생하고 닮았을까, 글이. 그죠? 그러니까 좋은 글 한 편을 머릿속에 넣으면 거기서 파생되는 글들이 많아. 글을 읽어보면. 다음에 이 단락의 끄트머리, 현대인 앞에는 그만큼 구비해야 할 기본적 조건과 자질이 수없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 독서해야 된다요. 다음에 3번. 여기 보면 세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세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동음이의어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쓰여요. 세목, 여기서는 자질구레한 조목 이런 뜻이야. 자질구레한 조목. 세세한 조목 이런 뜻이요. 원래는 세절목의 줄임말이 세목이에요. 세절목. 이 말의 줄임말이 세목이고 또 이 세목이라는 단어는 동음이의어로 뭐에도 쓰여? 세금 낼 때 세금을 걷어들일 때 왜 조건 있잖아. 무슨 무슨 뭐 재산세 또 무슨 뭐 근로세 뭐 이렇게 부가가치세 이런 걸 뭐라 그래? 각 종류를 그 세목이라고 그래. 세금의 종류를 세목이라고 그래. 자, 3단락의 그 세목 밑에 그러나 찾았죠? 인간 정신이 마련해낸 가장 위대한 세계는 언어로 된 책의 마법 세계다. 즉 뭐요? 우리 인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다? 책이다. 얘기는 그거예요. 끄트머리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붙어 있지요. 자기 삶의 방향에 맞게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뭐 하는 시간? 네, 책 읽는 시간. 그럼 22번 역시 중심 생각 묻는 유형이 같은 문제. 진나라 재상인 상황에게는 처음부터 구체적인 사례로 출발하죠. 이렇게 처음부터 구체적인 사례로 출발하게 되면 뒤에 가서 일반적인 내용이 나와. 이게 귀납추론이야. 그러면 이런 글들의 주제를 뽑을 때는 뒤 가서 찾아야 돼. 앞에서 안 나와. 상황에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진나라 재상으로 부임한 상황은 나라의 기강이 서지 않았음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대궐 남문 앞에 나무를 세우고 방문을 붙였지요. 이 나무를 옮기는 사람에게 백금을 하사한다. 옮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금액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죠? 예를 들어서 나무를 갖다 놓고 이 나무를 옮기는 사람한테 10,000원 주겠다라고 방이 써 있으면 누가 옮겨서 10,000원 벌려고 그 이망이나 듬직한 그런 나무를 어떻게 옮겨? 근데 거기다가 한 1,000,000원 정도 써놔봐. 바로 옮기죠. 누구든지 가가지고. 그죠? 그래서 다시 상금을 만금으로 인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금을 기대하지도 않고 미칠 것도 없으니까 장난삼아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방문에 적힌 대로 요게 중요해. 만금을 하사했다는 거야. 약속을 지켰다는 거죠. 이게 정치야, 이게 정치. 왜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정치인들이 칭찬을 듣는 일보다 거의 대부분 국민들의 비난을 많이 듣게 되죠. 그럼 왜 이렇게 비난을 많이 들을까? 그렇죠. 신뢰가 없어서 그래. 지 입으로 한 말조차도 한 달 이내에 다 번복시키고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때부터 백성들이 나라의 정책을 잘 따르게 되고 진나라가 부국강병에 성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답 1번. 네, 뒤쪽에 가서 주제가 형성되죠. 근데 이런 문제는 이런 글들이 읽기가 까다로운 건 아닌데 쉬운데 문제는 뭐야? 끝까지 다 읽어봐야 돼. 이 귀납추론은 끝까지 다 읽어봐야 돼요. 연역추론은 이미 결론이 앞에서 딱 나와. 대전제가 그냥 결론이야.
연역 추론은 원래 앞에서 딱 그냥 답이 나와버려. 근데 이 귀납 추론을 하는 이렇게 앞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시작되는 글들은요, 뒤에 가서 똑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시작을 해도 뒤에 가서 그 결론이 글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 끝까지 읽어봐야 돼, 이런 글들은.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